성소수자 내담자라고 하면 미성숙한 거 아닌가, 뭔가 심리적인 결핍이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상실감? 내 안에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네,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유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으로 기획했는데요. 오늘 인터뷰할 1편의 주제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나 다문화 상담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점점 익숙해지긴 했지만 굉장히 좁은 의미의 다문화만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다문화라는 거 주류 문화와 다른 소수 집단 혹은 주변화된 집단의 문화를 통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 아무래도 이 개념이 나왔다 보니까 백인 중산층 주류 문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상담에서 다문화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자와 다 동일한 문화에 있는 내담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 상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걸 상담자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상담에서 나타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이제 다문화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어떻게 같은 문화라고 가정할 수 있는지 진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담자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사회적인 차별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너와 나의 문화는 다르구나 이렇게만 가면 굉장히 피상적이 되고 상담에서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상담자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고 정말 주류 문화라는 게 공기처럼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외국에서 살 때는 아시안이라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문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한국에 귀국하고 나면 나는 주류니까 잊어버리게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문화가 다른 거에서 끝나지 않고 동등한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상담자도 인식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이제 다문화 사회정의가 들어간다는 건 조금 더 어떤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도 관련해서 윤리 조항을 추가했다고 알고 있어요. 미국의 학회들 아니면 외국의 다른 학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윤리 조항들이 추가가 된 지 꽤 됐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조항이 명시된 학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상담심리학회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윤리 조항에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선생님께서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에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이란 용어를 알고 있진 않았어요. 저는 트라우마를 전공했고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이런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들을 만나는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저는 트라우마만 잘 다뤄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트라우마 이렇게 똑 떼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시선들에 노출이 되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담만 잘한다고 이 사람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너무 촘촘하게 짜인 사회적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상담자는 그럼 뭘 할 수 있지? 이런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받으려고 해도 사실 국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 마땅히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문화 상담에 사회정의라는 개념까지 추가가 되어서 지금은 다문화 사회정의 옹호 상담을 지향하는 상담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좀 숨통이 트이고 타당화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소수자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셨는지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피해자 중에 성소수자인 분들도 꽤 있으셨거든요. 담당자들이 대하는 게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자다라고 하면 남자인데 피해를 입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다든지
동성애자라서 나는 저 사람 담당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한다든지 그거를 눈앞에서 보는데 와 내가 저 차별의 대상이라면? 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찔한 거예요.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기피하고 심지어는 심리치료를 한다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편견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늘 말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선생님이 다 맞나?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편견을 접하게 되면 이게 얼마나 신체적인 건강이나 심리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도 처음에는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이제 상담을 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 훈련을 어떻게 좀 받으셨는지 중점적으로 받으신 훈련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열리고 있고 훈련을 받은 상담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상담 수련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편견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성소수자 내담자라고 하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거나 미성숙한 거 아닌가? 뭔가 심리적인 결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런 말들로 아주 개인적인 요인들로만 이걸 치부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던 무렵에 외국의 트라우마 학회들을 갔을 때 이런 성소수자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편견과 억압이 얼마나 정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제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었고요. 문화는 사실 나라마다도 다르고 정말 집단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어떤 문화들이 형성되어 있는가가 궁금해서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자료라든지 아니면 강연에서도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하게 좀 와닿으셨던 훈련 경험들이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퀴어 내담자에게는 어떤 막 오해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내가 배운 게 있다든지? 제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성의 중심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들었을 때였는데요. 이성의 중심주의라는 게 오로지 이성애만이 옳은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성애가 아닌 정서적인 관계라든지 성적인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부 좀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거나 하는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이성애주의가 만연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성소수자 자신도 좀 내면화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면화된 포비아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내면화된 포비아라는 게 결국은 성소수자 당사자가 나타내는 자기 혐오입니다. 이 낙인이 찍힌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에 대해서 사회적인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접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뭔가 결함이 있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 남성 동성애자 내담자라고 했을 경우에 제가 여자를 만나려는 노력을 충분히 안 했나 봐요.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라거나 그분이 정말로 그런 걸 원하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만큼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런 상실감,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상담자가 거기다 대고 그래요, 노력을 좀 더 해봅시다. 여자를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담자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남자로서 남자를 만나는 건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더 강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소수자 내담자를 만날 때 상담자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내담자에게서 나오는 발언들이 다 진짜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내면화된 포비아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상담자 역시 내면화된 포비아를 가지고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는 점. 심지어는 상담자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해서 내면화된 포비아에서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내 안에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면화된 포비아를 인식을 하고 상담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제가 종종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저는 너무 얼굴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안면 윤곽 수술을 해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상담 선생님이
이런 그러니까 내면화된 포비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외모에 계속 그 신경을 쓰게 되는 이 내담자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광대는 그냥 둬도 되고 턱만 깎아도 되겠어. 이렇게 같이 상담자가 동조를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면화된 포비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 성형수술을 하면 좀 어떤 점들이 좀 좋을 것 같은지, 어떤 것들 때문에 계속 마음에 걸려서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지 이런 걸 상담쌤이 먼저 물어보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돼 라는 그 전제를 깔고 가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내담자를 훨씬 더 소외시키고 수치심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그러니까 있다는 내담자가 거죠. 지금까지 경험한 사회랑 다를 게 없네요. 맞습니다. 다른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가 평소 관계나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거나 위축감을 느꼈던 경험을 우리 상담 장면에서 풀어놓고 그게 뭐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경험을 상담 속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담자가 굉장히 민감성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상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상담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겪게 되는 내담자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환치료라는 용어가 있었죠. 네. 그것은 사실 불법적인 것이고 오히려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공인되지 않은 자격증을 가지고 전환치료를 국내에서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이런 다문화 사회정의 상담에 대한 윤리 강령을 신설한 것이고요. 정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가진 윤리 강령을 지키는 상담사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윤리 강령이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의식에 늘 두고 내담자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공기처럼 경험하게 되는 갖가지 폭력, 상담실에서는 달랐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나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심리상담이다. 이런 말씀으로 와닿았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 네, 저희 한국상담심리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